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답디까? 어찌 이리들 도망만 가시는 게요? 어느 마을에 곱단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일찍이 김조씨의 집에서 허드레지를 애우며 살아온 지 올해로 벌써 20해가 되었다. 곱디고 운 하얀 얼굴은 마치 하얀 수련과 같았으며 가끔씩 흘리는 입가의 수줍은 미소가 뭔지 모를 묘한 호기심을 자극하니 마을 사내들 어느 하나 그녀를 탐내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 일찍이 산책을 하고 돌아오던 김초씨가 담벼락 밑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곱단이를 발견하였다. 곱단이 아니더냐? 내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것이야? 김초씨의 물음에 곱단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하였다. 마당쇠 놈 때문이 와요. 이놈이 저를 희롱하고 달아나 버리지 뭡니까? 그러자 순간 은큼한 생각이 든 김초씨가 곱단이의 손을 은근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렇게 말이더냐? 그것보다 더 했어요. 김초씨가 이번에는 곱단이를 은근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럼 이렇게 말이냐? 그것보다 더 했지요. 김초씨가 이번에는 곱단이의 위쪽 꼬리 속으로 손을 쑥 넣으며 느끼하게 말하였다.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했겠구나? 그것보다 좀 더 했어요. 그러자 김초씨는 더욱 과감하게 곱단이의 속적삼 안으로 손을 쓱 넣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그럼 분명 이렇게 하였겠구나? 곱단이가 순간 움찔하더니 김초씨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예, 바로 그렇게 했지요. 나리와 똑같이. 저런 천하에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더냐? 그때였다. 김초씨의 말에 곱단이가 갑자기 김초씨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쑥 하고 넣더니 사내의 물건을 한 움큼 올려잡으며 말하였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당쇠 아랫도리에 손을 쑥 하고 집어넣었지요. 그러자 김초씨는 당황한 듯 식은 땀을 흘리며 뒤로 주춤주춤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꽁무니를 떼고 도망을 치는 것이었다. 이에 곱단이가 울부짖으며 말하였다. 아니, 왜 이리 도망을 가는 것이오?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단 말이오? 어찌 이리 희롱만 하고 달아난단 말이오? 어찌 이리 사내들이 쫄보란 말이오? 그렇게 곱단이는 하루 종일 벽에 쪽을 치고 앉아 눈물만 흘리며 겁 많은 동네 사내들을 원망하였다 한다. 야사에 따르면 그 시기 조선 팔도 여기저기에서 꽃댐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니 하루가 멀다 하고 관아에 끌려오는 남자가 적지 않았다 한다. 이에 남정네들이 여인네들을 경계하며 돌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멀리하니 기생집의 기생은 물론이고 일반 한학네들조차 꽃뱀으로 오해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한다. 특히 혼기가 꽉 찬 여인네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으니 조정에서는 한동안 곱단이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저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 고을에 특별 풍기관을 파견하여 음사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꽃댐 사기단을 발본세곤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놀라운 기록이 전해진다. 하여간 믿거나 말거나 과거나 지금이나 낯선 여자는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린 멍청한 선비. 어떤 선비가 애월이라는 아름다운 첩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첩이 선비에게 청하였다. 나으리? 여름도 되었고 하니 고향에 잠시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안 될 것 없지요. 누구 청인데 거절하겠소. 선비는 대범한 듯 겉으로는 다녀오라 하였지만 혹여나 고행하는 종이 첩을 겁간할 것이 걱정되어 어찌할까 고민을 하였다. 예월이의 미색이 이리도 고우니 어느 산에든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고. 가장 어리석은 녀석을 딸려보내야 내 마음이 편할 것이야. 잠시 후 선비는 집안에 있는 사내종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질문을 하였다. 너희들은 여자의 옥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옥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내도 있던가. 호참,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답을 하지. 선비의 말에 종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종이 냉큼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건 양미간에 있는 것이죠? 곱게 쭈그리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요. 그 종의 말에 여기저기에서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니 선비 또한 그 종의 우둔함이 마음에 들어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 녀석이면 되겠어. 남녀 사이의 음사를 전혀 모르는 듯하니 보행을 보낸다고 해도 별 일이야 일어나지 않을 테지. 이 종은 어려서부터 선비의 집에서 일한 꺽쇠 녀석으로 겉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나 속으로는 은큼한 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녀석이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선비는 꺽쇠에게 첩을 호행하게 하였다. 꺽쇠 내 녀석이 작은 아씨를 모시고 고향집에 좀 다녀와야겠다.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시고 조심히 다녀와야 하느니라. 일이라도 생기면 내 녀석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제 천한 목숨이 뭐가 중한디요?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작은 아씨를 보호하고 지킬 거구먼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렇게 작은 아씨와 꺽쇠는 채비를 갖춰 길을 나섰다. 그렇게 한두어 시간을 쉼없이 걷다 보니 더운 여름 땡볕에 말도 지친 듯하고 꺽쇠도 힘겨워하는 모습에 작은 아씨가 말하였다. 조금만 가면 큰 냇가가 나오니 거기서 잠시 쉬어 가도록 하자꾸나. 하루를 꼬박 가야 하니 말에게도 물 좀 먹이도록 하거라. 네, 마님. 이윽고 냇가에 당구하니 꺽쇠는 말 한 장을 풀고 말에게 물을 먹이고선 이내 홀러덩 옷을 벗고 냇가에 풍덩하고 몸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아이고, 시원하구먼. 올여름은 왜 이리 더운 것인지 지는구만저. 그때였다.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던 아씨의 눈에 물장구를 치며 미역을 감는 꺽쇠의 두 다리 사이로 뭔가 묵직한 것이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에그머니, 저 녀석이 왜 저러는 것이야? 멍청하다더니 부끄러움도 없는 모양이야. 연신 눈을 가리며 민망해하기는 하였으나 그 낯빛에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순간 꺽쇠에게 다가가 그를 희롱하여 묻는 것이었다. 너는 양다리 사이에 고기로 된 막대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대체 무엇이더냐? 이에 꺽쇠가 자신의 물건을 쑥 들어올리면서 대답하였다. 처음에는 혹부리같이 작아 걸리적거리지도 않던 녀석이었습죠. 근데 점점 도단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이렇게 커져 덜렁거리니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습니다요 그려. 어디다 써먹을 때도 없고 말입니다요. 그러다 저비에 거대하고 실한 꺽쇠의 약물에 홀딱 반했던 나머지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나도 태어날 때부터 양다리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차츰 커져 지금은 깊은 구멍이 되었지. 보아하니 너의 그 소산한 막대기와 나의 움푹 패인 그곳에 짝이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지 않겠느냐? 그 말에 꺽쇠가 속으로 해제를 부르며 생각하였다. 마님,
여지껏 내 물건에 안 넘어온 여인네들이 없습죠. 오늘 애월 마님도 매운 맛 좀 보실 거요? 그러더니 해벌쭉 웃는 얼굴로 작은 아씨에게 말하였다. 그려요 그럼 짝이 맞는지 어디 한번 해봐요. 그렇게 그 둘은 서로의 물건에 짝을 맞추며 격렬하게 우누지락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한편 선비는 어리석은 종에게 첩을 호행하는 일을 맡기긴 하였으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몰래 그들의 뒤를 밟고 있었다. 어느새 그들을 쫓아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때마침 냇가에 무수히 자란 풀숲 사이로 어렴풋이 애첩과종의 수상쩍은 움직임을 본 것 같은지라 급히 산을 내려가며 소리쳤다. 꺽쇠 내 이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 이놈 거기 딱 있거라. 격렬하게 우누지락을 맛보고 있던 작은 아씨와 꺽쇠는 선비의 갑작스런 등장에 놀라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이내 꺽쇠가 손으로 아씨의 입을 살짝 틀어막더니 귓속말로 그녀를 진정시키기 시작하였다. 마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놈만 믿으십시오.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요. 아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냔 말이다. 꺽쇠 너만 믿는다. 그렇게 작은 아씨를 안심시키고선 자신의 주머니 속을 더듬더니 송곳과 노끈을 꺼내 작은 아씨의 소중이를 꿰매려는 신용을 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이들 앞에 나타난 선비가 그 광경을 보고 꺽쇠에게 꼬디져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야? 뭘 꿰매려 하는 것이냔 말이다. 그러자 꺽쇠가 해벌쭉 웃는 얼굴로 선비를 바라보며 천연덕스럽게 말하였다. 아씨 집에 가려면 이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 깊이가 상당하지 뭡니까요? 혹여라도 작은 아씨께서 강을 건너시다 물에 빠져 수독이라도 오르면 큰일이니 아씨의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있나 없나 살피던 중이었습죠. 그런데 마침 아씨 배꼽 아래 몇이 되는 곳에 한치 정도의 구멍이 있어 혹여나 물이 들어갈까 겁이나 지금 곧 그것을 꿰매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요. 꺽쇠의 말이 끝나자 선비는 크게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진실로 아씨를 위하는 마음이 크구나 이 녀석. 내가 사람을 잘 보았어. 그런데 그 구멍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니 꿰매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만 되었으니 어서 고향 가던 길을 서두르거라. 알겠습니다요, 나리. 그렇게 멍청한 선비는 더 이상 꺽쇠를 의심하지 않았으니 그 길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진 작은 아씨와 꺽쇠는 가는 길 내내 격렬한 우누리정을 나누었으니 길을 떠난 지 열흘을 훌쩍 넘기고서야 겨우 고향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를 끼칠 걸 알면서도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상황과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애초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싶네요. 맛있는 생선을 탐하는 건 고양이의 본능이니 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주인의 탓일까요? 아니면 믿고 맡겨준 생선을 먹어버린 고양이를 욕해야 할까요? 아니면 맛이 좋아 먹혀버린 생선을 욕해야 할까요? 과연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 걸까요?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람 너무 믿지 맙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